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전후처리 회담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 앞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배웠던 내용을 전후 회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연표를 통해서 재조립을 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전후처리 회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이 초반에 죄송합니다.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독일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침략하고 프랑스까지도 장악을 해서 파리를 점령한 이후에 페탱을 수반으로 한 비식 괴뢰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드골이 영국에 망명해서 자유 프랑스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끝난 거죠. 그래서 영국만 외롭게 버티고 있는 이 상황. 자, 이렇게까지 요온 유럽이 빠르게 독일에게 장악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한 거였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양면전선입니다. 독일이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러시아에게 양면전선이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두고두고 독일의 발목을 잡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이 그거 얻은 교훈을 토대로 양면전선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전력을 서쪽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초반에 잘 나갔던 건데 그거를 독일이 스스로 깨버립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독일의 소련 침략. 41년 6월에 그러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이 깨진 거죠. 독소 불가침 조약.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 39년에 맺은 조약이 깨진 거죠. 독소 불가침 조약이 깨진 겁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은 39년부터 41년까지만 유지가 됐던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서 영국의 수상 처칠과 미국의 대통령 뉴딜 정책을 시행했던 루즈벨트가 모여서 발표한 게 뭐죠? 바로 대서양 헌장입니다. 그러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이 깨지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나서 발표된 게 대서양 헌장이에요. 영국의 수상 처칠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약간의 김칫국이에요.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결성에 영향을 준 첫 번째 국제회담이 바로 대서양 헌장입니다. 여기서 사실 의의가 있는 거예요. 대서양 헌장. 아직까지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 자, 그러다가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고 그 다음 국제회담으로 나오는 건 카이로 회담이죠. 지금은 그 전후 회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고 카이로 회담이 발표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 있었죠? 네, 대서양 헌장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우선 일본이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그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 어디를 침공해요? 네, 일본이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내걸었던 명분이 바로 대동아 공영권이었어요. 여기에 맞서서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ABCD 포위망을 만들고 특히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 그게 엄청난 타격을 일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결국 어떻게 하죠? 네, 진주만을 기습하고 뭐가 시작됩니까? 태평양 전쟁이 시작돼요. 누가 참전하는 거죠? 네, 미국이 참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서 소련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일본은 진주만 기습을 통해 미국을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죠.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붙었던 미드웨이 해전. 여기서 누가 이겨요? 네, 미국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 독일과 소련이 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여기서 누가 이겨요? 소련이 승리를 거두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탈리아가 어이구야 망했구나 이러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린 게 카이로 회담이었죠. 미국과 영국과 중국. 여기서 이제 인듀코르스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을 합니다. 인듀코르스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을 하고 전쟁 후에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게 돼요. 그 다음 이 카이로 회담 다음에 나오는 게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 자, 카이로 회담과 얄타 회담 사이에 있는 일이 뭐죠? 네, 바로 독일의 사형 선고였죠. 뭡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네, 프랑스 파리가 해방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맺은 게 얄타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약속합니다. 이제 독일은 사실상 끝났다. 독일의 항복은 시간 문제다. 남은 건 누구나 일본이다. 너희 소련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해라. 그리고 독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독일 분할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죠. 얄타 회담 이후에 독일이 이렇게 항복을 하고 그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마지막 남은 게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그 일본을 처리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국제연합 헌장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포츠담 마지막 포츠담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미국, 영국, 소련. 회담 자체는 미국, 영국, 소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곧 무너질 거고 하니까 우리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후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포츠담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포츠담 회담 중에 열린 게 포츠담 선언이에요. 미국, 영국, 중국. 이제 마지막 남은 일본에 대한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라. 그리고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예요. 일본을 항복시키고 나서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거. 우리가 그거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소련은 불참. 동의만 한다 그랬죠? 왜? 얄타 회담에서 했던 약속,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약속, 그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츠담 선언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그 결과 맺어진 국제연합의 헌장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국제연합이 공식적으로 창설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 괜히 넘버링을 붙이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넘버링은 그냥 지울게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하는 건데 괜히 넘버링을 붙이면 이미 기존에 앞에 넘버링이 있는데 이렇게 또 하면 헷갈릴 것 같아. 그냥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정도로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이 넘버링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앞에다 또 붙이면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서양 헌장,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리고 포츠담 선언, 국제연합 창설, 이 기본적인 이 전후 처리 회담, 대서양 헌장,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 국제연합 창설, 이거를 전쟁 과정 중에 있었던 일과 조합해서 알아야 돼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저랑 다시 한 번만 순서대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최대한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독소 불가침 조약이 깨집니다. 독일이 소련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였죠? 김칫국 들이킨 대서양 헌장. 미국과 영국.
여기서 이제 국제연합에 대한 구상이 나오고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마련되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다가 미국에게 석유 수출 금지당하고 열받아서 진주만 기습을 하고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먼저 항복해버렸죠?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했죠. 아이고 무서워. 이탈리아가 항복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카이로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을 했죠. 미국, 영국, 중국이. 자, 그런 다음에 독일에 대한 사형 선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가 해방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독일을 항복시키기 직전에 했던 게 얄타 회담. 이제 독일은 끝났다. 너희 소련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해라 하고 미국, 영국, 소련이 얄타 회담을 맺고 그 이후에 독일은 결국 항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구체적인 국제연합의 헌장이 채택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포츠담 회담. 포츠담 회담. 여러분이 포츠담 선언이랑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국제연합이 창설됐습니다. 이제 전쟁의 뒤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쟁 전범들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열린 게 뉘른베르크 재판이에요. 독일의 전범들을 처리했던 뉘른베르크 재판. 그 다음에 일본의 전범들을 처리한 도쿄 재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전쟁 범죄자들을 2차 세계대전에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열린 두 개의 재판이에요. 독일의 뉘른베르크, 일본의 도쿄 재판. 그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얘들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그 전에 국제연합 헌장을 채택한 샌프란시스코 회의랑은 별개예요. 이거 구분하세요. 샌프란시스코 회의. 45년 6월에 국제연합 헌장을 채택한 그 샌프란시스코 회의랑은 구분하세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잖아. 이거는 강화조약을 맺은 거야. 누구랑? 일본이랑.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킨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예요. 아니 그러면 일본의 주권을 왜 이렇게 금방 갑자기 회복을 시켰냐? 1951년 뭐 하는 중이죠? 6.25 전쟁 중이잖아. 사실 원래 미국은 어벤져의 나라로서 진주만 기습을 통해서 미국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일본을 용서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원래 미국의 전후 구상은 일본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였어요. 앞으로 일본에서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이제부터 아시아의 스위스다. 이제 일본 애들은 양이나 기르고 소의 젖이나 짧아서 농업국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일본을 완전 농업국가로 바꿔버릴 게 미국의 원래 구상이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한반도까지 거리가 너무 멀잖아. 중간 거점이 필요해. 그게 일본이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일본에 미국이 진출하면서 온갖 군수공장 짓고 무기 생산하고 막 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일본을 공업국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6.25 전쟁의 보급창고로 쓰려고. 그래서 그 덕분에 일본은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불행이 일본을 부활시키게 된 계기가 된 거야. 만약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의 일본은 정말 다른 나라가 됐을 거예요. 스즈메의 문단속이 어디 있어? 스즈메 낙농업이 있겠지. 스즈메 양치기가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의 결과 대서양 원장과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나온 국제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연합하면 이 두 가지 기억하겠죠? 대서양 원장과 샌프란시스코 회의. 대서양 원장은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이 발표한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를 마련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직 전쟁 끝나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 거고, 이게 구체화된 게 샌프란시스코 회의예요. 여기서 이제 국제연합 헌장을 채택하고 51개국이 참석하면서 정식으로 출범한 거는 전쟁 종료 이후,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국제연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은요, 여러분이 1차 세계대전 결과 만들어진 국제연맹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선 국제연합의 특징은 안전보장이사회. 이건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유엔은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전체 나라들이 모인 유엔 총회의 결정보다 더 우선시돼요.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가 되게 적용이 많이 된 거야.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니까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총의보다 우선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임이사국이 누구냐? 오늘날 전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야. 근데 이 상임이사국은 더 골 때리는 게, 얘네들이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거부권.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게 왜 골 때리냐면은, 이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잖아? 그 안건은 통과가 안 돼요. 만장일치야. 이게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자기 나라에 조금만 불리하면 동의 안 할 거 아니야. 특히 나중에 현대사 때 배우겠지만, 냉전, 사회주의와 이 자유주의 진영 간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에 냉전 논리가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진영의 논리만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죠. 선생님, 6.25 전쟁 때 유엔군 파병은 어떻게 결정난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이 파병이 됐다고 들었는데, 소련이 찬성을 하나요? 소련은 이때 여러분, 이때 중국의 그 상임사국이 아니었고요. 소련은 기권을 했어요. 근데 그 기권을 미국이, 기권은 찬성이다,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유엔군이 파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소련은 무조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딴에는 우리가 기권을 하면 상임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미국이 그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기권은 무효, 찬성이랑 다를 바 없다 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이 파병이 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이 세계사적인 내용을 기억하실 거는,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총회보다 우선이고, 상임이사국들 5개 상임이사국은 뭘 가지고 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국제연맹과 가장 다른 점, 군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국제연맹이랑 국제연합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지고,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은 군대가 없고요. 국제연합은 군대가 있죠.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군이 있고요. 국제연맹은 미국이 불참했고, 소련과 독일이 초기에 참여하지 않았죠. 독일은 1926년에, 소련은 1934년에나 가입을 하는데, 국제연합은 다 가입을 했다. 다만 상임이사국이 가지고 있는 이 거부권, 이것 때문에 국가 이기주의와 냉전이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까지 다 정리를 했고, 여러분이 이 결과, 특히 전후처리 회담, 대서양, 카이로, 얄타, 포츠담, 국제연합 창설, 이 과정을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과 버무려 가지고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EBS에서 나온 연표도 제가 수록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이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여기는 정말 여러분이 1차 세계대전 이란 러시아 혁명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수업을 했고 왜 이런 내용을 강조했는가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내용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용 적당히 돌리신 다음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세요. 이 기출선지 보시고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서 선지를 읽고 틀리면서 내용이 좀 더 정교화되니까 너무 내용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용 어느 정도 돌린 다음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꼭 기출선지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